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창구 직원분들이 고객들의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계시죠. 보험 설계사님들은 고객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회계사분들은 장부를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 3년 안에 전부 사라집니다. 아니, 3년이면 2028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란 말인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조언과 정반대죠.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30가지 미래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듣고 나면 여러분 오늘 밤 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스페이스X 창업자,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재편되고 있잖아요. 로켓을 재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도 나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로켓을 수십 번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측은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검증된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측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일상, 우리 직업, 심지어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화이트 칼라의 종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업들 곧 사라집니다. 지금 제 주변만 봐도 그렇거든요. 은행 가면 창구 직원보다 ATM이 더 많죠. 보험 상담도 이제 챗봇이 하고요. 회계 업무, 엑셀 매크로가 1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자동화 수준이 아니에요. 오픈AI의 GPT-4는 이미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냈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도 합격 수준이고요. 심지어 회계사 자격증 시험도 통과했어요. 이게 2023년 얘기입니다.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일자리 710만 개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710만 개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가 2,800만 명 정도인데 4명 중 1명 직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로봇 외과의사의 등장. 일론 머스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 외과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겁니다. 옵티머스가 뭐냐고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정밀 작업을 하죠. 이거 허황된 얘기 같으세요? 이미 다빈치 수술 로봇은 전 세계 수술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수술이 로봇으로 진행됐어요. 손떨림 제로, 3mm 미세혈관도 정확히 봉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다빈치는 의사가 조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옵티머스는 다릅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집도하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AI 보조 수술이 인간 외과의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수술 시간도 평균 18% 단축됐고요. 그럼 이제 의사도 위험한 건가요? 아니, 의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저축 불필요 시대.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세요. 보편적 고소득이 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겹도록 들은 게 저축해라, 노후 대비해라 였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면 인류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그 풍요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라는 겁니다. 실제로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AGI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연간만 $3,500, 우리 돈 1,800만 원 정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될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요. AGI가 완전히 구현되면 전 세계 GDP가 현재의 1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배요?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럼 우리 다 놀고 먹게 되는 건가요? 네 번째,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일론 머스크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미래는 저도 모릅니다.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변화가 너무 빠르고 급격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블랙홀 중심처럼 기존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죠. 기술 발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레이 커즈와일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45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 그 이후는 인간의 뇌로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시점을 훨씬 앞당기고 있거든요. 2030년 전후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5번째, 에너지 혁명. 핵융합 발전 연구하지 마세요. 태양이 있는데 왜 지구에서 핵융합을 합니까? 일론 머스크다운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태양이 이미 완벽한 핵융합로인데 굳이 지구에서 비슷한 걸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는 1시간에 전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효율적으로 모으고 저장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파워월 배터리 가격이 2015년 대비 70% 떨어졌어요. 태양광 패널 효율은 2배로 올랐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태양광 발전 비용이 석탄 발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린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게 단순 정책이 아니에요. 경제성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6번째, 인간 고유 영역의 축소. 아직 AI로 로켓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로켓 엔진도 아직은 인간이 만듭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곧 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스페이스X 스타쉽 설계 과정에서 AI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거죠. 인간 엔지니어는 그 중에서 선택하고 검증하는 역할만 합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AI가 제안한 로켓 엔진 설계가 인간 설계보다 연료 효율이 12%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창의적인 일은 AI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드저니는 미술 공모전에서 1등하고 챗GPT는 소설을 쓰고 AI 작곡가는 차트에 오르잖아요. 5년 전에는 육체 노동은 로봇이 못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인간보다 빠르게 물건을 분류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7번째, 옵티머스의 상용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2026년 말에는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로 쓸 겁니다. 2027년에는 판매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이 2026년 1월입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옵티머스 가격은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2,600만에서 3,9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게 비싸 보이세요? 한국 최저임금 노동자를 1년 고용하는 비용이 약 2,400만 원입니다. 근데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휴가도 안 가고 실수도 안 하거든요. 경제성이 압도적이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분석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업 일자리의 25%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거든요. 기업들이 로봇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장 노동자들은 다 실직하는 건가요? 8번째, 일자리 대이동. 블루칼라 일자리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 되어라 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술자, 미용사, 요리사처럼 현장에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봇이 정형화된 업무는 잘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처는 약하거든요. 낡은 건물의 배관을 고치는 일, 손님 요구에 맞춰 머리를 자르는 일, 이런 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700기가의 직업을 분석했는데요. AI 대체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 1위가 레크레이션 치료사, 2위가 정비 관리자, 3위가 응급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모두 현장 밀착형 직업이죠. 반대로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은 텔레마케터 99%, 회계사 94%, 보험심사역 98%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9번째, 교육 시스템의 붕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은 쓸모 없어질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 영어, 과학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챗GPT가 나온 뒤 미국 대학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학생들이 AI로 리포트를 쓰니까 기존 평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를 보면요. 2030년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보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육 현장이 그렇게 빠르게 바뀔까요? 여전히 암기 위주, 시험 위주잖아요.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했어요. 싱가포르는 AI 윤리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넣었고요. 한국은요? 아직 논의 중입니다. 10번째, 의료혁명. AI가 모든 질병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 치료법을 제시할 겁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는 인간 단백질 구조 20만 개를 예측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개발 시간이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AI가 폐암을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95%입니다. 전문의 평균이 88%거든요. AI가 더 정확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 기존의 암 유전자 분석 비용이 1,0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AI 덕분에 지금은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분의 1 수준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병원 안 가도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상용화되면 뇌에 칩을 심어서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윤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11번째, 프라이버시의 종말. 미래에는 프라이버시가 사치가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모든 걸 알아야 우리를 도울 수 있거든요. 건강 데이터, 소비 패턴, 이동 경로, 심지어 생각까지. 애플워치가 심박수 측정하잖아요. 구글이 검색 기록 저장하고요. 테슬라가 운전 데이터 수집합니다. 이게 다 AI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2023년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게 혁신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정반대예요. 안면인식 CCTV가 전국에 6억 대 넘게 깔려 있습니다. 범죄율은 낮아졌지만 감시사회가 됐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편리함을 택할 건가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건가요? 12번째, 불평등의 심화. AI 시대에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립니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4년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부의 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I가 보편화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소유한 자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옵티머스 덕분에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법니다. 근데 옵티머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는요? IMF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사회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의 재분배 없이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13번째, 정부의 역할. 정부가 AI를 규제할지 장려할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AI 빅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을 AI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미국은요? 2025년 AI 투자액이 230조 원입니다. 23배 차이거든요. 중국은 180조 원이고요. 더 심각한 건 인재입니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AI 박사의 47%가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18%, 유럽이 12%고요. 한국은요, 1.3%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을 놓쳤죠. 결과는 30년 경제 침체입니다.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14번째, 자율주행의 완성. 5년 안에 운전대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릴 겁니다.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은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됩니다. 구글 웨이모 택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고요. 한국은요? 2024년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 운전자가 탑승해야 해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보편화되면 교통사고가 90% 감소합니다. 매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중 11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대리운전 기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한국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5번째, 우주시대.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 이주입니다.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지만 스페이스X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2024년 스타12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로켓은 한 번에 100명을 태울 수 있어요. 화성까지 가는 비용을 1인당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비싸 보이세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 계산으로는요, 100만 명이 화성에 정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1경원입니다. 전 세계 GDP의 10% 수준이에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성에 가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기후재앙이 오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필요해요. 보험이라는 거죠. 인류 멸종에 대한. 16번째, 기후위기 솔루션. 기술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반대합니다. 기술 만능주의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안 해요. 대신 깨끗한 기술을 주면 됩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대표적이죠. 환경을 위해 차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전기차를 주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4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억 톤의 CO2 배출이 줄었어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이 4가지 기술만 있으면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보고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90% 개발됐다.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의지와 투자 문제라는 겁니다. 17번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이 AI와 융합해야 살아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는 2024년 첫 인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실험자는 전신마비 환자였는데요. 뉴럴링크 덕분에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고 이메일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더 큽니다. 건강한 사람도 뉴럴링크를 심어서 AI와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AI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인간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뇌에 칩을 심는다는 게. 근데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다들 겁냈습니다. 전자파가 뇌를 망친다고 했죠. 지금은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뉴럴링크도 마찬가지일까요? 18번째, 일의 의미. 일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지금은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AI가 생산을 다 하면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MIT 경제학과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게을러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창의적인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터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소한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생활에 쓰는 젊은이들이에요. 기성세대는 이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미래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19번째, 교통혁명. 10년 안에 도시에서 개인 차량이 사라질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율주행 택시가 너무 저렴하고 편해서 차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킬로미터당 요금이 200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택시 요금의 5분의 1이에요. 차를 소유하면 주차비, 보험료, 유지비로 월 50만 원은 나가잖아요. 로보택시는 쓴 만큼만 내면 되니까 경제성이 압도적입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요, 2035년까지 미국 도시 지역 차량의 80%가 자율주행 공유 차량으로 바뀝니다. 한국도 비슷할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차를 소유하는 게 사치가 되는 거죠.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될까요? 도심의 수많은 주차 공간이 공원이나 주거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번째, 식량혁명, 농업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수직농장 들어보셨나요? 빌딩 안에서 LED 조명으로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날씨, 병충해 걱정 없이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입니다. 국토는 충청도만 한데 농산물 수출 세계 2위예요. 비결이 뭐냐면요, 첨단 온실 농업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파메이트는 서울 지하철역에 수직농장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상추 1000포기를 생산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요,
2050년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늘어나면서 식량 생산을 70%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데 경작지는 한정돼 있죠. 해법이 뭘까요? 바로 수직 농장과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동물을 키우지 않고 세포 배양으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2024년 싱가포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고 가격도 일반 고기와 비슷해졌습니다. 10년 후에는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21번째, 금융혁명. 은행이 사라집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쓰시죠? 이게 다 빅테크 금융입니다. 실물 지점이 없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인터넷은행 고객 수가 2,800만 명입니다. 국민 절반이 넘어요. 전통 은행들은 지점을 닫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보편화되면 중앙은행조차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밀고 있죠. 옛 트위터에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2030년까지 전통은행 업무의 60%가 자동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은행원이라면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22번째, 언어 장벽 소멸. 10년 안에 실시간 통역이 완벽해집니다. 구글 번역, 팝하고 쓰시잖아요. 근데 아직 어색하죠. 특히 문맥을 못 읽어요. GPT-4는 다릅니다. 문맥을 이해하고 뉘앙스까지 살려서 번역합니다. 전문 통역사 수준이에요. 메타의 시무리스 M40는 10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합니다. 귀에 끼는 이어폰 형태로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럼 영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한국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요. 솔직히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AI가 해결해 줄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할지, 즉 콘텐츠가 되는 거죠.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AI가 도구를 대신해주면 우리는 생각의 깊이를 키워야 합니다. 23번째, 엔터테인먼트 혁명. AI가 당신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줍니다. 넷플릭스가 추천 알고리즘으로 성공했죠. 근데 다음 단계는 생성형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 19세기 조선 배경의 SF 로맨스 영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즉석에서 시나리오 쓰고 영상 만들고 더빙까지 해주는 겁니다. 오픈AI의 소라가 이미 텍스트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퀄리티가 할리우드 수준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티가 AI 게임 생성 툴을 공개했는데요.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나옵니다. 그럼 영화 감독, 게임 개발자는 다 실직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창작자가 생길 겁니다. 기술 장벽이 낮아지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유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AI 크리에이터 시대가 올 겁니다. 24번째, 법률과 정치. AI 판사가 등장할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AI 판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유로, 우리 돈 1,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을 AI가 판결해요. 왜 그럴까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도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 걸립니다. AI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하버드 법대 연구진이 AI 판사와 인간 판사를 비교했는데요. 판결의 일관성은 AI가 28% 높았습니다. 인간은 기분, 컨디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AI에게 법 해석을 맡겨도 되냐는 겁니다. 법은 기계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판사에게 재판받을 수 있으신가요? 25번째, 노화 극복. 인간 수명이 120세를 넘어갈 겁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말합니다. 노화는 질병이다. 치료 가능하다. 실제로 그의 연구팀은 쥐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늙은 쥐가 다시 젊어진 겁니다. 2024년 FDA가 첫 항노화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150년, 20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100세 시대의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데 150년을 살면요? 결혼, 가족 개념도 바뀝니다. 한 사람과 150년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일자리 경쟁도 더 치열해져요. 은퇴를 안 하니까 젊은이들이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장수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26번째, 전쟁의 변화. 전쟁은 드론과 AI가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양쪽 다 드론을 수만 대씩 쓰고 있어요. 사람은 뒤에서 조종만 하죠. 미국 국방부는 2025년부터 AI 전투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적을 탐지하고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걸 AI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AI가 잘못 판단하면요,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유엔은 살상 자율무기 금지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러시아, 중국은 반대하고 있어요. 군사 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경고했습니다. AI 무기 경쟁은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27번째, 의식의 업로드.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을까? SF 같은 얘기지만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를 스캔해서 모든 신경 연결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속에 당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MIT 미디어 랩은 2040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불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나일까요? 복사본 아닌가요? 철학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업로드하고 싶으신가요? 28번째, 소유의 종말. 미래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차, 가전제품, 옷. 다 구독 서비스로 바뀝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멜론으로 음악 듣고, 소카로 차 타고. 이케아는 가구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월 일정 금액 내면 가구를 빌려주고 원하면 교체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MZ세대는 집 사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사서 버리면 쓰레기가 늘어나잖아요. 공유하면 자원이 절약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29번째, AI의 통제. 누가 AI를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AI가 너무 강력해지면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지만 나중에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리 추구에 집착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XAI를 만들었어요. AI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돼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AI를 국가 통제 도구로 씁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미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합니다.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유럽은 규제로 접근합니다. AI 윤리, 개인정보 보호.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모델이 옳을까요? 30번째, 인간성의 재발견. AI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게 일론 머스크가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AI는 계산을 잘하고 기억력이 완벽하고 실수를 안 하죠.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공감, 사랑, 유머, 직관, 창의성. 아니, 잠깐만요. AI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도 창의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MIT 심리학과 셰리 터클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성은 불완전함에 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인간이다. AI는 완벽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불완전함이 아름다운 거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30가지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년 안에 화이트 칼라 일자리 대부분이 사라지고 로봇이 인간보다 수술을 잘하고 저축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무섭지 않나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대신 준비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생 학습입니다. 한 가지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없어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둘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감,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셋째,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AI는 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AI 윤리, 교육 개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100%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그 이후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미래는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두렵기만 한가요? 아니면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